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백신의 등장에도 백신의 양극화,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인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을 경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했습니다. 영국 현지 분위기는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고 마스크에서 해방됐으며 거리 두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29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영국 현지 교민들은 영국 국민들이 대체로 위드 코로나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남모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라며 무엇보다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특히 붐비는 출근길에서 일상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이 여의도처럼 금융권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데 잊고 있었던 일상생활에 대한 감을 차차 찾는 중이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맡겼습니다. 이에 대중교통, 공항,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임에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다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사는 김모 씨는 팬데믹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지만 200명이 가득 들어찬 공연장에서 마스크 착용자는 20%도 되지 않았다라며 이러다 또 록다운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선언 당시 5만여 명이 육박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초 2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월 19일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3,536명으로 적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8월 23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게 돼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한편 옆 나라인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불행히도 코로나에 맞서 일본의 부흥을 알리고자 했던 2020 도쿄올림픽이 시작되고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이틀간 일일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염없이 집에서 격리된 채로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오는 지역은 도쿄를 포함한 주변 3현이 11,000여 명을 기록하여 전체 감염자 수의 45%에 육박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2만 5천 명이 넘는 이유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40% 이하였는데요. 현재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도쿄의 경우 85%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며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 역시 최고치인 2,000여 명을 찍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망자도 하루 3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의료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해버렸고 많은 감염자들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자택격리만 해오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이송조차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의료 붕괴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지금부터 줄어들어도 중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야전 병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감염되더라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세요. 어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의료체제도 식량 지원도 무엇도 안 돼. 전례 답습의 관료제도 안에서 빠른 판단과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민당이 썩어서 정치 주도의 개선도 없고 정부도 자치제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말단 담당자나 의료 종사자는 피폐해지고 환자는 방치된다. 역시 다음 선거가 중요하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일본도 끝이다. 과거의 비상사태처럼 방학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됐다. 계약하면 아이들끼리 서로 옮기고 가정으로 나른다. 가정에서 3, 4명으로 감염. 즉 일일 감염자는 지금의 2배로 안 끝난다. 의료는 이미 붕괴되었고 앞으로는 아수라판이 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이후의 확진자 증가로 의료 붕괴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사회조사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조사 때와 비교해 4% 낮은 수치이며 처음으로 30%의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난달보다 4% 높아져 66%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마이니치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역대 최악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 추락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유권자 불만이 꼽힙니다. 마이니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입원마저 할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스가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선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스가 총재 체제로는 올 10월 전후 치러질 총선에서 폐해 집권당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 환자 중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질환 환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통제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신질환 확진자를 전담할 별도의 치료병상과 인력, 격리 장비 등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이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확진자와 그 외 일반 확진자 1,300명씩을 집단 추출해 증상 등을 비교 분석했더니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확진자 집단에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도가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의학적인 요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감염 의심 증상 등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그 외의 사회적인 요인, 환자 개인의 감정 상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정신질환자들의 맞춤 치료시설이 국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악병동은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입니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들은 개선된 치료 환경에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지난달 21일 개소한 센터 음압격리치료병동은 13개 병실에 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 등 총 22개 병상 규모이고 중앙통제 시스템, 개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량 상수기, 비접촉식 자동문, 관찰장, 패스박스, 헤파 필터 및 역류 방지 댐퍼 등 각종 첨단 의료시설도 갖췄습니다. 정신질환 확진자는 일반 확진자와 비교해 이중의 치료 부담이 요구됩니다. 이들이 확진되면 감염병 치료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 조절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번 정신질환자 맞춤 음압병동을 만들게 된 이유는 지난해 2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내 1차 대유행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첫 코로나19 사망자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부재해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센터 측은 음압병동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내과적,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 기존 병동을 활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센터 음압병동처럼 특정 치료군 맞춤 병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부 정신의로부터 정신질환 당사가 겪는 정신과적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증상 조절을 잘하고 있는 환자도 감염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며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압병동은 이러한 스트레스 취약 임상군에 대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며 환자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동은 설계 단계부터 의료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전문의는 기존 음압시설보다 더 우수한 치료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감염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색을 달리에 구분시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의 흥행 열풍이 역대급으로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최고라던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가 삼성전자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 폰 인기가 중국 시장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사전 예약에서만 약 100만 명의 대기자가 몰리며 초대박을 친 것입니다. 중국은 상반기에만 1억 대 이상의 5G 스마트폰이 팔린 세계 큰손 시장인데요. 삼성전자가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본격 출시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대기자만 100만 명이 몰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흥행을 계기로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출시국을 오는 10월까지 130여 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9월 10일에 정식 출시됩니다. 30일 기준 삼성전자는 중국의 징등닷컴, 티몰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해 왔는데요. 중국의 징등닷컴의 삼성전자 공식 매장에서는 갤럭시 Z 플립 3 대기자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61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동일 시간 기준 8만 명이 대기를 했습니다. 티몰의 경우에도 각각 10만 명, 6만 명 사전 구매 대기를 신청했는데요. 두 사이트의 합만 90만 명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0%대로 1위를 기록했지만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한 반환 감정 확산과 샤오미, 하웨이 등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 밀려 현재 10위권으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삼성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따라하며 싼 가격으로 중국과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6월 샤오미는 17.1% 점유율로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샤오미의 1위는 2010년 창사 이후 첫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15.7%로 2위를 기록했죠. 이후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에게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 시장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셈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디자인, 기술, 그 무엇도 중국이 따라할 수 없을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연구하며 이를 갈아왔습니다. 그 결과 사전 예약만 100만 명 돌파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Z3 시리즈를 통해 중국에서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 업계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확대하였는데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사전 예약의 시장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삼성은 스마트폰 생산 라인 증설에 적극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박닝 공장도 하반기 장비를 투입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2022년 초부터 증설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능력은 폴드 모델 기준 약 1000만 대, 플립 모델은 15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폴더블 폰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선 것은 시장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인데요. 실제 일주일만 국내에만 해도 사전 예약에서 92만 대가 신청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출시한 갤럭시 S21의 사전 예약보다 1.8배 더 많은 수준이죠. 사전 개통 첫날 건수는 27만 대를 기록해 역대 삼성 스마트폰 최다 기록을 갈아채우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외에도 역대급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세대 폴더블폰 판매량을 넘어섰으며 중국은 100만 대를 돌파했죠. 삼성의 업계 관계자는 지금 공장이 풀가동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이 폴더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중화에 나서는 만큼 공장 증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폰 판매량은 750만 대에 이르고 이후 2023년에는 2천만 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역대급 최고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의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판매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개통이 지연되는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구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삼성이 공장 증설에 긍정적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사전 예약 첫날에는 주문 폭주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지난 17일 삼성닷컴에는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구매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삼성은 오전 11시까지 30분간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으나 다시 접속자 폭발로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해야만 했죠. 삼성전자는 국내에서의 돌풍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40개국에서도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는 10월까지 출시국을 13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전 예약 물량이 올해 갤럭시 Z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는데요. 또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는 다음 달 10일 출시를 앞두고 지난 24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결과 갤럭시 노트 20보다 2.7배나 많은 예약 물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 상태에서 애플과 샤오미 등의 거센 추격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1위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삼성이 그 돌파구로 폴더블 폰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증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과 값싼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 밀려 2019년 상반기 21.1%였으나 작년 상반기에만 19.8%로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도 19.8%로 그쳤습니다. 반면 애플은 같은 기간 11.2%, 13.6%, 16%로 올라갔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로 떴던 샤오미는 어느새 1위인 삼성을 잡고 세계 점유율이 2019년 상반기 8.6%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14.9%로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흥행을 맞은 것도 삼성 자체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간 중국 시장은 삼성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현지 중국 업체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번 삼성의 스마트폰 흥행에는 낮아진 출고가와 기술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3는 전자기술 업계의 최첨단 기술이 한데 집약된 제품입니다. 같은 폴더블 스마트폰이지만 갤럭시 Z 폴드3는 갤럭시 Z 플립3와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데요. 플립이 기능보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대중성을 노린 폴더블 폰이라면 폴드 시리즈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기술력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한 갤럭시 Z 폴드3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내구성은 더 강해져 이제는 S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태블릿 PC에 가까워진 셈이죠. 또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화소수가 2억 개에 달하는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가능한 것은 삼성전자의 독자 신기술인 카멜레온 셀이 최초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카멜레온 셀 기술은 밝을 때는 픽셀 본래 크기로 빛을 받아들이되 어두운 곳에서는 같은 색상의 픽셀 4개 또는 16개를 하나처럼 모아 수광 면적을 넓혀 밝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데요.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인접 픽셀 4개를 하나처럼 동작시켜 화각 손실 없이 초당 30프레임으로 8K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애플도 샤오미도 개발하지 못한 삼성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기에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중국 시장 때려잡기를 본격화하기 위해 신작 출고가를 40만원가량 낮추면서 중국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력을 다소 낮췄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삼성의 예쁜 디자인과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기술이 들어간 삼성의 스마트폰을 싼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삼성의 폴더블폰의 성공으로 중국 업체들 역시 뒤늦게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샤오미와 하웨이 등 중국 현지 업체는 다양한 폴더블폰을 시도하고 있지만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아직 삼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애플 역시 삼성의 흥행을 의식하고 애플의 아이폰 13 출시를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삼성의 폴더블폰의 흥행이 점쳐지면서 업계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폴더블폰의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폴드3, 플립3의 상승세가 예판 후에도 이어진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삼성에 비해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의 맹추격에 위기감을 느껴 애플 역시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접을 수 있는 유연한 전자기기를 기술 특허로 출원했으나 삼성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쏘아올린 신호탄으로 스마트폰의 시장에서도 경쟁 구도가 심해진 상황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스마트폰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올해도 LNG선을 한국의 조선사가 싹쓸이하자 한때 조선의 1위였던 중국의 조선사들은 자존심을 세게 구긴 상황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한국시보는 이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시장에서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1일 관영 한국시보는 중한 조선업계 경쟁 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는데요. 올해 들어 전 세계 조선업계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함께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올해를 시작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려온 기쁜 소식으로 한국의 조선사들이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수주량은 조선 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여기에는 LNG선 연속 수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예년보다 수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에카 천연가스선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53척의 LNG선 총 51억 달러를 수주해 세계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LNG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수준의 LNG 선박 건조 및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는 물론 그 이후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LNG 운반선 시장의 선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안정성이 뛰어난 모스 화물창으로 LNG 운반선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LNG 운반선은 저장 탱크가 선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뉩니다. 선체와 저장 탱크가 일체화된 멤브레인은 그렇지 않은 모스보다 적재 용량이 40% 큰데요. 여기에 문제가 됐던 안정성까지 보완하면서 선사들이 기존의 모스형 대신 멤브레인형 LNG선을 주로 선택하게 됐죠. 그러나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혁신을 거부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에 맞게 모스형을 고집하며 일본 조선사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스형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재빨리 멤브레인형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 GTT와 협력해 멤브레인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스형 선박을 고집하던 일본을 국내 조선사가 앞지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멤브레인형 선박 제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본은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화되는 LNG를 다시 재해가시키는 고유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갔죠.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연료 추진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그동안 벙커유를 주로 사용해왔던 대형 선박들도 LNG 추진선으로 갈아타게 됐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중국만이 할 수 있었던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선박들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건조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역시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성공하였죠. 그러자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 것이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한국시보는 중한 조선업계 경쟁 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과의 수주 장기전을 대비해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운 조사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한국의 누적 수주량은 총 1276만 CGT로 전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점유율 45%를 달성한 중국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전세계 LNG선에서 수주량 152만 9,421CGT의 94%를 한국이 쓸어 담았죠.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계 조선산업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으로 전환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국제회사기구는 2008년 대비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에는 최소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대형 선박들로부터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나서며 미국도 지난 4월 해운업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인데요. LNG는 친환경 선박의 대표입니다.
일반 디젤 선박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5에서 21%가량 낮습니다. 중국의 한국시보는 한국 조선 3사는 고부가 가치 선박 연구 개발과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 신재생에너지 동력 선박과 저탄소 배출 선박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해가는 사실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넘어서기 위한 야심찬 중국 정부와 중국 조선사들의 노력을 소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조선산업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성공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NG선을 건조할 수 있던 중국 희둥중화 조선소는 2035년까지 LNG선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 방안을 세웠는데요. 중국의 장난 조선소는 저탄소 스마트 선박을 위한 R&D 센터를 구축하고 5G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신형 선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시보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세계 항구와 물류 비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손상되는데 중앙 경쟁보다 이 문제 해결이 급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은 LNG선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3개월 연속으로 중국을 제치고 월별 수주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선박을 수주받은 나라에서 연이은 사고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후둥중화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LNG 운반선 조선소로 널리 알려져 있죠. 후둥중화 조선은 과거 수차례 고장과 폐선 사고를 일으켜 선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호주 인근바다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LNG선 글래드스톤호도 이 조선소가 건조한 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박 인도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타국에게 민폐를 끼친 사례도 많이 있죠. 일본 또한 최근에 엄청난 사고를 내면서 조선은 역시 한국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로 경쟁국인 일본 조선업의 선박 품질 신뢰도가 하락하였습니다.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이 임대한 에버 기분호는 지난달 23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무역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중 자초돼 약 일주일간 물류 운송 차질을 빚었습니다. 에버 기분호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이집트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이집트가 입은 손실만 1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여기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다른 선박들까지 고려한다면 에버 기분호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LNG선을 조선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 메탄올 추진 엔진을 탑재하는 건 한국 조선해양의 최초인데요. 지난해 조선업에서 1위 자리를 되찾은 한국은 올 들어 조선 최강국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들은 세계 1위를 달성하였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왔습니다. 영토는 좁고 자원은 빈약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가 되겠다는 기업들의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기회의 문 앞에 선 우리 기업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1등 DNA 사례를 연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